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 전문가의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신여대대학교 법과대학의 권호선 교수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의 평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라는 대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발제는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최정학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학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고 1년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상대로였다. 쉽지 않다. 그런 기분이 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었고 이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한국 사회의 어떤 상당한 변화의 시작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과연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이제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는 그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인사 말씀이나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이 법에 사실 많은 법들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법의 본질이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또 경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정치 권력의 입장에 따라서 이 법은 굉장히 운명이 바꿔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지금 이 정부가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앞날은 굉장히 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싸워 나갈 것인지 중대재해법을 매개로 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계속 생각하고 또 논의하고 실행에 나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행 1년 동안에 과연 법 집행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중대재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느냐, 어떤 중대재해들이 발생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수사 상황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 수사 상황을 볼 때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이 법 집행 당국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발제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좀 부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토론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하면서 또 논의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에 들어가면요. 2022년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아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6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전년 2021년 대비해서 39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건설에서 18명, 제조업에서 8명 등등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인 이상과 미만을 구별해 보면 50인 이상에서 8명이 증가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재계나 이런 데서는 중대재해법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47명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6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통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도 나와 있는데 도표로 보시면 좀 더 쉽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50인 이상에서 조금 늘어나는, 건설업은 똑같은데 제조업에서 좀 늘어났고 다른 업종에서 좀 늘어나고 이런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1월 27일부터 12월 31일로 시간을 바꾸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44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고 50인 이상의 경우에도 1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43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10.5%가 감소했다. 이렇게 돼서 10%면은 적지 않은 비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중대재해법이 재해가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이제 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표를 이제 지금 이 표가 이거를 그 표로 나타낸 것인데 이걸 보고 이제 효과가 법률 시행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전체적으로 6.9% 그러니까 7% 정도 줄었고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10% 이상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글쎄요, 제 생각엔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그 감소 효과가 몇 년간 계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1년 지나가지고 7% 내지 10% 줄어들었다는 것이 과연 중대재해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시행 1년 만에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다분히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선고된 재판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11건이 기소돼 있고 2건이 재판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률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쨌든 시각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2, 3년 후에 이 법률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 유형별로 보면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 세 가지 3대 사고 유형이 421명으로 전체 65.3%, 물론 감소했습니다만 9.9%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간단한 사고들이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작년에 이제 그 재해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무너짐하고 화재 폭발 사고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광주에 유명한 이제 붕괴 사고, 또 양주 채석장 3표 산업이죠. 여기 붕괴 사고, 또 안성 물류창고의 붕괴 사고, 이것이 있어서 무너진 사고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은 여수산단의 폭발, 대전 아울렛의 화재 사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크게 지금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재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 해에 뭐 10%가 줄었다, 7%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하고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유형별로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 줄어들어 있고요. 화재 폭발 무너짐만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 세 가지가 지금 원에 보시면 노란 부분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여전히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대재해법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건데 단부나 개구부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건설업 사고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떨어짐이 제일 많은데 이게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건설업 규모별로 보면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이 단부 개구부의 원인 사고가 32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표를 한번 지금 좀 너무 작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2022년에 이 단부 개구부를 원인으로 한 사망,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떨어짐일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이 이제 51명인데 이 중에 50인 미만이 32명, 50인 이상이 19명이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사고, 이 경우는 모든 사고가 안전 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 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전히 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수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사 현황인데 노동부는 총 229건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분명치 않은 대목인데요. 아까 앞서 통계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50인 이상의 경우에 총 230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230건. 그럼 그 중에 229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라고 지금 했다는 건데, 그럼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노동부가 봤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통계인지가 지금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 50인 이상의 경우에 사고 사망은 210건이에요. 사망자로 하면 231명인데 건수로 하면 210건입니다. 그러면 210건에 대해서 229건이 적용 대상이다라는 건 이건 뭐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노동부가 얘기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위에 표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인 이상 사망 사건이 230건이기 때문에 그중에 229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시행은 1월 27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게 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건수가 229건입니다. 근데 여하튼 229건 가운데 지금 52건을 처리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소 의견 송치가 34건, 내사 종결이 18건, 수사 중인 사건이 무려 177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9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 사고는 611건이죠.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611건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또 왜 생기느냐? 물론 이제 50인 이상으로 좁혔을 때는 대부분의 사건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인데, 거기서 몇 가지 이제 빠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대재해로 처음부터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전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것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이게 또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주자를 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중대재해법에 있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라고 하는 그 제한이 있죠. 원청의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몇 건 또 역시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 이 재해로 인한 사망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작년에 몇 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이제 규모를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50인 미만이나 또 50억 미만 뭐 이렇게 공사의 규모를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는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몇 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29건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중대재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사건들이 어쨌든 적어도 몇 건은 있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사 종결이 18건입니다. 18건인데 그 중에 이제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하거나 뭐 여기도 이제 50억 미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배운영 관리 범위 외가 3건, 그래서 개인 지병이 4건에서 18건이 내사 종결됐다는 것인데, 뭐 특별한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 범위 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이제 3건 있었다. 이 점을 조금 눈에 띄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기소 성취된 것들인데. 34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그중에 사고 사망이 32건, 직업성 질병이 2건이다는 것이고 업종별로 보면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건설업이 제일 많은데 사망은 건설업이 제일 많은데 제조업이 16건이고 건설업이 14건이고 기타 업종이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규모별로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또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34건 가운데 정확하게 절반 17건이 300명 미만 그리고 120억 미만의 건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규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 사건이 300인 이상 120억 이상 사건도 정확하게 17건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소가 된 11건은 어떤 사건이냐? 전부 다 중소규모 기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말하자면 그래도 대기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기소된 것은 전부 중소규모의 기업이었다. 대기업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기소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점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유형별로 역시 이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면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떨어짐 12건, 끼임 8건 등 간단한 사건들입니다. 물체에 맞은 게 5건이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떨어짐 12건 모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고 끼임사고 8건 모두 근로자 조건을 제어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작업을 하도록 했고 물체 맞음 사건 5건 중에 4건이 작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발생했다. 나머지 9건도 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이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서 보자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기소가 안 되냐?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됐는데, 그런데 왜 기소가 안 되고 있냐? 절반도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역시 검찰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 또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조항별로 보면 34건 중에 28건이 시행령의 4조 3호 위험성 평가죠.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돼 있고 그밖에 4조 5호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의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게 20건,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1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건수 합계가 126건이라고 돼 있는 것은 한 사건이 여러 조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제 카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6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 송치된 건 34건에 불과한데 12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34건 중에 28건이 지금 4조 3호 시행령 4조 3호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상대로 4조 3호 위반이 가장 많다. 그리고 5조의 경우에는 지금 딱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행령 4조가
이 안전보건 확보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황 같은 걸 쭉 말씀드렸고 이제 뭐 간단한 분석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된 11건을 보면 한 세 가지 사항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또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소된 기업 내지 건설공사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제 기소균으로 송치가 됐고 동국제강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송치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원인이 분명해 보이는데 여전히 수사 중인데 머물러 있다. 왜 이렇게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노동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경우가 8곳이고 원청 소속이 3곳이었다.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가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 원청과 도급사업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기소한 경우가 있었다. 있었다는 게 아니고 꽤 많죠. 그래서 원청 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의 원래 그 의도였고 그러니까 그 하도급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 업체 그리고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된다는 게 의도였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이 원청 업체에서 발주자는 다 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저희가 또 예상을 했던 것이죠. 발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주의 경우에 이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뭐라고 할까 뭐 관행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발주자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11건 모두에서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엠텍 회사 같은 경우에 CSO 이른바 안전보건 총괄이사를 별도로 두었지만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총괄이사에게는 오히려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영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관행이 이제 확립이 되면은 이 경영 책임자 등에 관한 논란이 좀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른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삭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전체적인 그 수사와 기소 상황을 평가를 세 가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건 처리 속도의 문제죠. 지금 기소까지 평균 8-9개월 걸린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범죄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종류마다 그 수사 속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평균을 한번 내보자면 범죄 분석과 같은 통계를 보면은 사건 처리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72.4%, 검찰에 갔을 때 73.1%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개월 이내에 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8-9개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평균보다는 더 많이 걸리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경우에 사실 보통 범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속도는 조금 늦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노동부가 이제 229건 가운데 52건을 처리했다고 그 자랑스럽게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77건은 언제 수사해서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사건은 누적될 것이고 내년에는 사건이 더 많아질 텐데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금 이미 송치된 뒤 지났는데 왜 이렇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느냐, 사건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고, 결국 그 검찰의 특히 의지, 노동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한된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가 된 기업들의 규모가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이것이 이제 또 법 제정 전에 예상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경영 책임자를 확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경영 책임자를 이제 진짜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와의 관계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과 자료를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문제도 이제 입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수사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노동부에게 보안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실제로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기소된 것은 노동부의 경우에는 34건 중에 17건이 중소기업이었고 17건은 뭐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소된 11건은 모두 중소규모의 기업이었다. 그래서 결국 대기업에 대해서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제 수사 인력이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또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결국 그 검찰의 이 법을 보는 입장이나 수사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부의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이 74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80%는 여전히 안전 관련 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수사 인력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50명이 앞서 말씀드린 229건을 수사했다는 것이고 지금 177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수사 인력이 충분하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22년에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가 50인 미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뭐 대체로 한 60% 이상이 계속해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5인 미만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뭐 2배, 3배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150명의 수사 인력으로 계속 감당할 수가 있을까? 지금 177건도 여전히 수사 중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조직을 좀 별도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작년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근로감독관 조직, 산업안전보건청 조직의 확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아주 없었던 일로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근로감독관과 경찰과의 수사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이제 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죠.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경찰과 노동부가 좀 협조 체제를 잘 맺어서 수사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효과적인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재해와 산업재해가 이제 분리돼 있죠. 시민재해에 대해서 수사가 뭐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찰의 수사권을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일부분 인정하는 것은 어떠냐? 경찰도 어차피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가져야 될 텐데, 노동이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런 어떤 전문 뭐 인력을 양성할 필요는 없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근로감독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두 번째 발제 준비하시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발제 드리면서 드는 생각, 일단 제가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1년 있다 오늘은 그 처음에 사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전 잠깐 뒤에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앉아 있어야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뭔가 속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예. 시간 끄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그 첫 번째 발표에 듣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뭐 영화에서 한 놈만 팬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기소된 사례들이 전부 다 영세 약간 작은 규모 만만한 놈만 패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입법될 당시에 그 대형 사업장 대기업들에서의 이제 중층적 지배구조하에 그 상위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됐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더 낮은 데 있는 종전의 산안법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했던 쪽으로만 집행이 쏠리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라는 주제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의 강태선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 강태선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고 두 분이 법조인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발제하신 최정학 교수님은 이제 형법을 전공하셨고 제 뒤에 발표하실 분은 이제 변호사신데 저는 이제 하여튼 법에 관해서는 제가 엔지니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분야가 이게 참 하기 어려운 게 누구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가 뭐 현대에서는 안전보건을 제일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로벤스 보고서로 탄생한 영국 산안법은 가장 성공적인 산안법으로 통하죠. 거기에 보면 누구도 안전보건에 대하여 전문가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융합적인 분야고 그 융합을 가장 못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이렇게 소위 생산과 돈과 직결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여간 어려운 분야인데 저 또한 뭐 이 분야를 이 법의 관점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좀 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법을 좀 집행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란 제목을 주셨는데요. 저는 부제를 어떻게 이 법의 실효성을 측정하고 높일 것인가라는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실효성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법 자체의 실효성, 집행의 실효성, 그 사회 영향의 실효성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고찰 및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정 이유문을 우리가 보통 법률 자체를 읽어볼 기회는 있는데 제정 이유문이 또 중요하더군요.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이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이 재개정이 되고 있고 폐지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 이 실효성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언론에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모호하다는 말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이제 첫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발제의 목적은 실은 실효성을 어떻게 정의, 구분, 측정,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고민인데요. 실효성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그 영어로는 뭐 effectiveness라고 하더라고요. 실효성을. 근데 그 말을 또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효력이더군요. 그래서 그 의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보통 이제 이 효력이란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규범의 의미 내용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요구를 가질 수 있을 때 효력이 있다고 하고 이 효력의 이러한 규범적인 면을 타당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 의미 내용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측면을 이제 실효성이라고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말인데요. 요컨대 아래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제 스스로. 사전적 의미는 수범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위법이 발생했을 때 강제 수단을 발동하여 국가 권력으로 이제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 법은 이제 규범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수범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목적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효성인데 그것은 이제 그 이면 중에 하나이고, 뭐 소위 말하는 타당성과 이제 그 실효성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겠고, 저는 여기서 이 법은 사회적으로도 법 적용 대상 외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50인 이상, 50억 이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잠재적인 수범자죠. 앞으로 적용 대상일 수도 있고 내지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책임자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광범위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실효성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실효성, 그래서 법의 의무 주체, 보호 대상, 법이 정한 의무와 권리의 내용과 정도의 실효성에서 소위 타당성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의 실효성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수범자들이 일반적인 실효성의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하력, 억제 효과. 그리고 여기서 저는 중대재해 감소자 수가 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뭐 적용 범위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광범위한 위하력, 또 그걸 또 낙수 효과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걸 또 염두에 뒀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해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우측을 보시면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당면에서 뭐 경찰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들을 규율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안전관계 법령을 지켜야 하는 많은 그 의무 주체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돌아가지 않거나 뭐 잠자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우는, 뭐 말의 박차라고 할까요? 많은 안전관계 법령들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의 실효성으로 보면 이제 타당성의 측면인데 이게 과연 경영 책임자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인데, 이미 안전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사고 발생 모델에서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뭐 하인리 법칙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최초로 사고에 대한 이제 과학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 이전엔 대부분 사고라는 것은 뭐 재수 없어서 발생하거나 기껏해야 이제 그 당사자의 실수라고 보는 것이었는데, 그때부터 과학적 접근이 시작됐고 10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안법의 어떤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버드의 이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분석해서요. 뭐 1대 10대 30대 600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은 사실 데이터로 보면 좀 부실하고 비약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뭐 이런 법칙뿐만 아니라 이 소위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 이제 개인 결함 실수를 강조했음에 비해 이 사람은 이제 결국 그것의 근본 원인이 있고 그것이 경영의 결함이다라고 밝혀내고 또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탓에 197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출간했는데 그 당시 만들어지는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업주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리진의 뭐 스위스 치즈 모델도 최근에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제멋대로 구멍이 나 있는 스위스 치즈를 따라 일렬 종대로 빛이 투과하는 정도로 빈도가 낮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연속 방호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연속 방호층은 뭐 개별적인 책임을 맡은 관료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치즈 이것은 보통 이제 상주하는 병원군 어떤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상주하는 병원균을 뜻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치즈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는 뭐 간호사 등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주하는 병원군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사고는 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 최상위 경영관리자라는 것은 그런 잠재적인 연속 방어층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고 그것을 해태하거나 내지는 뭐 미리 장착을 했을 때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아까 버드의 그 도미노하고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그 안전 방호층이 깨져 있을 때 금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턴트 피어리어드 즉 잠재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바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 많은 방어를 이루고 있는 관료자 조직의 내지는 말단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는 뒤늦게도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으로 탄생한 것이 뭐 소위 ISO 45001이고 각국의 표준이 또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증 표준이니까 뭐 법은 아니고 표준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우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라는 거 9가지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중처법에. 그 9가지가 실은 여기서 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상황, 리더십, 뭐 그다음 운영 쪽에 보면 위험성 평가가 있고요. 성과 평가, 뭐 KPI 뭐 이런 것들이 다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그 9개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강행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뭐 법으로 만든 나라는 없느냐?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안전보건청 오샤는 VPP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법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 VPP를 통과를 하면 아마 신청해서 통과한 업체는 10%도 안 되니까 아마 낙방을 엄청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경영자 리더십과 이제 리더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했느냐, 그다음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오샤 근로감독관들이 컨설팅 인스펙터라고 아주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감독 면제입니다. 감독 면제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건 면책은 안 되고 이제 수사 대상인데 어쨌든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제도인데요. 그걸 뭐 하여튼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먹히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40여 년이 됐죠. 거기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타당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제 저는 이건 의외의 효과라고 보는데 우리가 염두하지 못했던 효과인데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대적 산업안전보건법들은요 다 상당히 포괄적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도 뭐 1700년대 후반부터 안전보건법류가 탄생을 하는데 개별적인 보호 대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974년에 입법을 연대적으로 하면서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자영업자까지 보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안법은 처음부터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보호 목적으로 하고 해오다가 이제 전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했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처 간 칸막이가 아주 지독히 심한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부처마다 노동안전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안전법이 아니라 노동안전법을 부처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측의 그림에 보시면 연구실 안전법, 뭐 최근에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해서 평택항 항만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다 산업법으로 사실은 가능했던 것들인데 농업인 안전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안전법, 뭐 이게 다 노동안전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갖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의 그 노동안전에 대한 포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런 노동안전의 일원화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안법 전부 개정 김영균법으로 실시는 노동안전의 일원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중처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의 실효성 측면인데요. 이거는 우리 최정학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강을 하자면 현재 고용노동부가 이제 내사 종결 내지는 송치한 것이 52건입니다. 그 52건이니까 종결된 사건이죠. 고용노동부 측면에서 보자면 52건의 종결 사건인데 그 중에 고용노동부는 내사 종결이 35%니까요. 그러니까 준수율이 35%라고 본 거죠. 준수율이. 그 다음에 검찰이 불기소한 거로 보면 이제 79%로 보는 거죠. 52건 중에 11건 기소했으니까 불기소율은 79%. 저는 이게 이제 준수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법준수율이 뭐 실효성이라면 지키기 쉬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호하지 않고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11건도 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키기 어렵지 않다, 모호하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현재 뭐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모두 불기소한다면 앞으로 뭐 그러면 이제 95%의 준수율이고요. 뭐 4.8%의 이제 기소죠. 저는 법 집행 전 과정이 이제 실효성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관계자 출석부터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관계자 출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이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중요한데 특히 경영 책임자 출석 조사 현황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불법이 없으면 경영 책임자 출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경영 책임자 교육도 유죄와는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자체로 교육 대상인데 그게 68명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마도 52로 이렇게 보면 아까 그걸로 보면 유죄가 분명한 경우만 뭐 유죄 그러니까 법 위반이 거의 분명한 경우만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 집행 조직의 확대도 저는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전 발제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였냐면
산업안전보건국이 2089년에 이제 1989년 탄생했는데 보사부의 양모식품국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식약처로 해서 7개 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본부가 탄생한 거는 불과 1년 반 됐는데 그게 이제 2개의 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집행의 열악함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태였고, 이게 정부조직법을 바꾸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듣는 척도 안 했죠. 행안부 등이.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처법이 탄생하면서 이제 2개의 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 영향 실효성. 이걸 가지고 저는 중대재해 잣수, 중대산업재해 잣수를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영국의 그것과 이제 1대1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번 해보면 영국에서 이 시행실치 액트, 소위 기업과실치사법이 시행되고 1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4.3%의 그 중대재해 감소가 있었습니다. 잣수 감소가. 근데 우리 이번에 5.7%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왜 적용 대상만 보지 않고 뭐 적용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영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경청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조사를 보면 중소사업장 사업주들 뭐 1000개를 포함한 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 긍정적인 평가가 80%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 많이 열심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서플라이 체인에 있거나 또는 사내 뭐 자기 원청인 그런 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중처법 이후의 보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미국의 예를 보면 한 번에 언론 보도는 210번의 근로감독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이거 되게 유명한 저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조사한, 이거 따끈따끈한 건데 부록에 있습니다. 제본에. 그래서 606명의 안전보건 분야의, 광범위 안전보건 분야의 학자 전문가군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현장하고 소통하는 분들이 많겠죠.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가 증가했다 59%, 노동자 참여 활성화는 좀 덜하지만 33%, 안전보건 활동의 증가 64%를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망자 수는 후행지표고 선행지표들의 변화들이 있고, 선행지표가 중요한데 제가 선행지표를 이렇게 쭉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국의 안전보건청도요. 선행지표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변화라는 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 일본의 제14차 노동재해 예방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일본은 58년부터 해마다 5년씩 목표를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14차가 됐는데, 걔네들 어떻게 정책 목표를 수립하냐면, 예를 들면 육상 화물 노동자의 사상자 수를 5년 동안 5% 감소시키겠다. 사상자 수를. 그 다음에 건설의 뭐 추락을 뭐 15% 5년 동안 감소시키겠다. 추락 사망자 수를. 그 다음에 이제 육상 화물 그 위험성 평가 이행률을 뭐 50% 올리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와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1년 동안 사망자 수를 가장 후행적인 지표를, 근데 줄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 합니다. 고찰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법 자체의 타당성은 있지만 재고가 필요한데, 저는 판례 등으로 관리체계 구축과 그 다음에 구축만 가지고 지금 뭐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행에 관한 지침도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발생 이론 모델 및 안전관리 원칙에 의거해서 뭐 여전히 이 법은 타당하지만 판례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론을 더 개발을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실효성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표를 빨리 개발하고 선행 지표죠. 그다음에 당국의 수사관들이나 검찰도 포함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분석 조사를 해야 된다. 실효성 분석 조사. 그리고 사회 영향도 그러한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중형주의 형사 제재의 실효성 평가해 가지고 뭐 신상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거의 15년 만에 평가를 하더군요. 근데 그 조사가 뭐 3개년짜리 과제로 이게 정책연구원에서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12시 반 정도까지 일단 예상돼 있어서 일단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듣고 싶긴 한데 세 번째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 발표 한 20분 정도로 좀 맞춰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타당성 중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용은 1년 동안 이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평가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강태승 교수님이 이 실효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전 분야의 전문가답게 잘 지금 분석을 하신 것 같고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는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들고 그리고 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중대산업재해는 229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대시민재해로 입건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건수는 2022년에 제로입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죠. 일단 아마 지금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시면 이제 이태원 참사가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냐라는 질문들 꽤 많이 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중대시민재해일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29일 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지나가다가 이제 폐기물 트럭에서 불이 나죠. 근데 이게 방음 터널에 있는 재질이 오히려 불을 확산시키면서 그 안에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이게 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게 중대시민재해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전히 실제 언론을 보시면은 중대시민재해로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입건이 됐다 이런 보도를 전혀 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봤어요. 중대시민재해 검색해 보니까 작년 5월 10일 날 전남 순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거기 연못에 아마 뭘 죽으로 들어갔는지 하여튼 아니면 이동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빠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깊이가 한 3m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결국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두고 약간 이제 뭐 보도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50인 미만 공중 이용 시설이 아니다. 골프장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이 안 됐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월 15일 날 국민의당 대통령 유세 버스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실식으로 운전기사하고 거기에 이제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당원이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때도 이게 이제 중대재해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노동부는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다.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경찰은 아예 이제 중대시민재해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였죠. 광주 학동의 건물 붕괴 사건에서 이게 그 9명이 숨지고 8명이 이제 부상을 입는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건물 철거 건물이 이게 넘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깔린 거죠. 이건 정말로 그 운이 없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공분했던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그 경영 책임자, 최고 경영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이 이때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던 아파트가 붕괴해서 또 이제 그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그때 6명 이상인가 뭐 하여튼 사망하는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 이제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한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결국 이 이제 건설공사장 옆에 도로가 공중 이용 시설이냐 뭐 이제 여기에서 적용이 어렵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기도 했고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이 부분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도로가 공중 이용 시설이냐 이런 논란에서 결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은 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아무런 이제 효과가 없었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장들이 대부분 보면 그 나름대로 자체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또 자체 교육을 다 실시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중대시민재해의 뭐 여러 가지 정의나 적용 범위에 있어서 많은 사각지대를 갖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기관들에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매뉴얼도 만들고 또 직원들을 교육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면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법 적용 대상이 너무 이제 심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실효성에 크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제 타당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걸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기관장들이나 또 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변화가 일정 부분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타당성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실제로 이제 실효성을 갖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우선 이제 정의는 뭐 여러분들 재료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공중 이용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중 이용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뭐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얼마 뭐 이렇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열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 네모에 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그 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설물,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 근데 이게 이제 영업장이 다 해면 되냐?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최소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정도는 돼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데 이게 그 앞에서 한 건 대부분 실내 건축물이나 또는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야외 시설 같은 경우, 야외에 뭔가를 할 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태반이죠. 그래서 이제 라에 뭐 가목에서 다목까지 준하는 시설로서 재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령을 가보면 택도 없게 협소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이제 쭉 이제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가목, 다목에 준하는 시설로 재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이제 앞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도로 교량, 철도 교량, 도로 터널, 철도 터널 외에 거기보다 규모가 작은 걸 의미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10년 이상 지난 도로 교량, 철도 교량, 철도 터널,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 가스 충전소, 유원 시설의 놀이 시설, 이걸로 딱 제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 드러났던 뭐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건축 공사장의 그런 인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그 2011년 10월 17일 날 판교 공연장 그 옆에 있었던 환풍구 위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 덮개가 밑으로 이제 붕괴하면서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건 물론 이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과연 이런 게 중대시민재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요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공중이용시설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야외 공연장은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현재 발생하더라도 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가능해서 원래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발의할 때는 대부분의 법안에서. 그런데 이제 박주민 의원 안에서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분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간극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통합된 법에서 발의안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 강연, 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포함시켰는데 이게 이제 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표현은 제외돼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뭐 준하는 시설로 재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 학동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중대시민재해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공연, 강연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철거공사장 옆에, 건설공사장 옆에 인접장소가 역시 이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강은미 의원실에서 이런 안을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그 들어가 있어요.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게 지금 그 계류 중에 있긴 합니다. 전혀 시민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12월 29일 발생했던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참사 사례에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시행령
그 네모 안에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이 시행령에 보면 그 도로 공중위험 시설에 터널이 들어가 있어요. 터널이 들어가 있고 도로 터널에 보면 3차로 이상 터널, 또 고속국도, 뭐 일반 국도의 터널 이렇게 돼 있죠. 제2경인 고속도로는 고속국도입니다. 그러면 방음 터널은 여기에 터널에 포함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일반 도로 터널하고 이 방음 터널을 달리 지금 구분해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터널이라고 하면 도로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그 통행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터널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꼭 지하를 뚫거나 산을 뚫거나 이렇게 해야만 터널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음 터널도 이제 도로 터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 법이나 시행령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도로 터널을 다른 법의 도로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도로 터널 해서 이러이러한 터널에 포함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법상으로 시행령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감사원의 이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뭐 이 아크릴 이런 걸로 만들어진 방음벽이나 방음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실제로 화재가 나면 이런 이제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다라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라는 곳에 포함될 수 있겠냐라는 게 문제겠죠. 특히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에서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경사진 좁은 골목이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기술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장소에 대한 시행령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교량 터널, 그다음에 뭐 주유소 가스 충전소, 놀이기구 이걸로 딱 한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그 중대시민재해가 보면 실제로 시설이나 장소 중심으로 규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장소나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장소나 시설 중심의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대시민재해를 안전관리 의무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견해가 일부 제기가 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대산업재해는 장소 중심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이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사업장 외에서 이제 근무 중에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지배관리 운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괄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소나 시설 중심의 범위가 상당 부분 이제 사각지대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가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이제 장소를 보완하는 방식은 이제 사례별로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열거 규정을 보완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좀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없을까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관리 의무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여기에 따라서 한다면 그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안전관리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표현한다면 장소 중심에서 이제 의무 중심으로 좀 같이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있어서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적용되는 관계법령상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이런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완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제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법을 없애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 판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뭐 서울특별시장 이게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를 받았냐 이렇게 들어요. 보고를 받았냐? 그래서 예견 가능했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이런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든 안 받든 보고를 못 받았으면 네가 소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책임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중대시민재해랑 중대산업재해 제일 큰 차이는 피해자가 누구냐죠. 종사자가 사망하는 것들은 일단 중대산업재해 영역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친 사람이 그 종사자 개념에 포함 안 되면 이제 뒤로 가서 시민재해로 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약간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시민재해들이 현행법으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박다혜 변호사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다혜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법률 실무가에게 뭔가 토론이나 이런 게 요청됐을 때는 그 내용이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뭐 전문성에 대한, 일종의 전문성에 대한 그 토론 의견을 좀 원하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판결이 없긴 하지만 기존의 어떤 법원의 태도나 판결 다른 이제 관련 법조와 관련해서 기존의 판결 내에 비춰봤을 때 기소된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가능한지, 판단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되게 비관적인 결론으로 좀 계속 치닫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국회나 노동행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만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법원 판결이 굉장히 조용하게 이상한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법원의 인식 굉장히 문제적이고, 근데 그 인식의 문제성이 단순히 인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순히 법원의 판단, 법원의 해석만을 보기에는 사실 지금 딛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지금 현황 보고 있는 현황과 관련해서 무엇이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 집행 현황을 두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활용하고 주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토론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앞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노동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를 했듯이 굉장히 많은 중대재해가 기소된 건이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든 굉장히 후진국형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소장을 보시면
이런 것도 안 할 정도라니라는 게 이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소 사실들이 다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의무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기소된 11건을 보면 이게 11건 중에 2건이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이거든요. 형사재판이 별건으로 진행 중이고 모두 1심에서 유죄가 받은 사건, 그러니까 이미 유죄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또 중대재해를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11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도 다른 공소사실을 보면 이게 명시적으로 공소사실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어쩌다 발생한 이례적 위반이 아니라 그런 위반 상태가 되게 상시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과연 우리가 이제 법원 기소하고 공소사실로 수사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기소 판결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현장 소장 정도의 수준의 위반 행위자가 아주 단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도로만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규율만으로 과연 이게 재발 방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다 구조적인 성격의 의무를 우리가 신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이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이 단순히 실무자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흔히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그런 실무 조치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규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방식의 규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청 노동자 사망재에 대한 규율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마침내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하청 사망을 규율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요. 물론 기소된 건이 매우 적긴 합니다만 그 사망재가 10건이 기소가 사고 사망이 10건이 기소가 됐는데요. 그 10건 중에 8건이 하청 사망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또 회사가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일터에서 누가 사고로 죽고 있는지 물론 아주 일부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반복해서 봐왔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단해 왔는지를 보면 지난주 판결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규님 사망 사건에서도 원청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원청의 임원과 직원들이 다 기소가 됐죠.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렇게 기소까지 한 사례도. 근데 기소를 했지만 사실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판결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법원은 계속 그렇게 판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법을 통해서 원청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규율해내고 그것이 실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법이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판결로 확인되는 과정까지 남아 있을 텐데요. 물론 이것도 저는 자연스럽게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규율을 해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규모 기업에서의 이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소 사례들, 집행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규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아쉽고 또 평가해야 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 규모가 이만큼 기소되고 있고 수사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더 많은 위험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죠. 그거는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보면 이거를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사업장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까지도 적용이 되면 지금보다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상을 담아내는 결과인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이 수사를 같이 공유한다거나 혹은 이관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노동법이나 노동 현장에 대한 최소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서 기소된 11건의 사례 중에 여러 건이 이미 그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이제 그 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동료 작업자, 동료 노동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이 기소되어 있는 건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관하는 수사를 이관하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의 집행으로 좀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중소기업이 더 위험하고 더 많이 죽는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모두가 아니까 새롭지 않고 특별히 고민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현실이 더 주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실태를 좀 직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을 이 정도의 무방비의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정말로 이 재해를 예방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혹은 정말로 그런 능력도 없다면 그냥 지금처럼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그 적격성에 대해서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계속 해왔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왜 조용히 이루어지냐면 그냥 약식 기소를 하거든요. 정식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그 서면으로만 집행되고 진행이 되고 공개된 법정에서의 공판 절차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되는 거고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그런 기록을 보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다치고 있는데 수사 기록이 이만큼 얇을 정도로 재해 원인을 둘러싼 배경과 경위 이런 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조치 의무를 누가 위반했는지 이런 것만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그동안의 어떤 법과 제도의 집행 실태나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운영 실태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11건 기소된 건들도 공소사실만 봐서는 제가 다 짐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기존보다 훨씬 더 나아간 형태의 수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등히 빈번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까지도 할 정도로 이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단순한 수사 절차로만 좀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방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예방 체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감독하는 절차랑 좀 연계시키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중대재해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 들어가고 하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범죄로 중대재해를 인식하고 그 구조적인 원인을 살피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본래의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 사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사전 조치로서의 평상시 감독과도 좀 고민이 맞닿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이 없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법상 보호 대상을 이제 종사자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토론문에 넣진 않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관련해서 저는 사법감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뿐만 아니라 산업법이 적용되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아마 대기업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산업법의 어떤 판결 경향이나 법리가
너무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리가 충분히 이미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입법이 새롭게 됐다고 해서 뭐 전혀 다른 법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인식 변화가 있고 자동으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 상태만 봤을 땐 전 되게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입법부나 뭐 행정부, 노동행정에 대한 관심의 저는 절반만이라도 법원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법리 연구라든지 그리고 법 왜곡을 뭐 시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법리를 굳히게 하려는 전략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저들에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를 하고 또 개별 사안에서는 고소고발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노력이 가해져야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실효성을 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막 되게 쫓기고 있지만 그래도 준비한 얘기들은 다 듣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뭐 그래서 제가 말을 안 얹고 싶은데 하나만 좀 얹어보면은 1년 동안 좀 사실 다 안전 전문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익숙하신 사람들이 중대재해법을 싫어하세요. 자기들이 원래 알던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 트랙이 다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산안법은 산안법대로 예방과 감독, 안전 행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죽고 많이 다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충분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건 그거를 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실효성 얘기도 실효성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 잠재적인 수규자들인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수규성 얘기하지 말고 자기 회사 사람 안 죽게 만드는 게 우선적인 거지. 이 법 실효성을 자기들이 얘기를 하죠. 방학 숙제 안 하고 숙제가 많아요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재미가 없으시면 송구해요. 예. 지금 소속이 좀 바뀌셨는데 일환경 건강센터의 유현철 센터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뭐 소속이 바뀌었다기보다 소속 그대로인데 이제 제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 이제 아니라서 네 적었습니다. 제가 주로 맡은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고요. 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산재 사고 사망이 50인 미만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50인 이상 적용 대상이 안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자체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효성을 없게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제가 법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실효성, 효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법의 용어인지 아니면 그냥 용어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뭐 하게 되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제 이게 법의 실효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법 취지에 따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게 되는 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중대재해를 발생했을 때 어떤 요건이 다르면 처벌을 해서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 자체는 판결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실효성이 나오는 말 자체인데 이게 실효성 운영을 하는 것 자체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실효성이라는 문제들 자체들은 효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경제재해는 감축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처벌되는 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돼서 유지가 되면 처벌되는 것도 줄고 계속 감소세 유지되면 이것이 뭐 실제로 효력과 실효성을 다 담보하는 거고 실효성의 무기들을 다른 걸 택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사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자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원하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통계, 경총의 통계를 보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인전 보충이 있어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재해가 50인 미만에서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50인 미만에 나는 재해들에 대한 책임들을 쥐어줬으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관심을 높였으니까 50인 미만에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실효성 운운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을 없애자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우리 산업법 자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재해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제 법을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한 적 있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1990년도에 제1차 정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88년도에 문성면 그 다음에 원진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법을 바꿔 전문가 개입해서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완화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기업 경제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법 자체가 40년이 넘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의 효과가 실효성이 없어서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처벌 안 하겠다, 뭐 규제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뭐 즈음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산업재해 보상, 그러니까 산안법 자체가 너무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1200가지 넣어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현대적으로 못 막고 실제로 산재 예방 효과가 안 드러나니까 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한 것 자체가 경청의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화로 바꾸고 하는 자체가 목표 지향적인 규제를 하자.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방법을 얘네들이 택하더라도 결과적인 성취를 하게 되면 그거 처벌하지 않겠다. 본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포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가당착이죠. 포괄적인 규제를 하라 그러놨다가 실제로 포괄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내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산안법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아주 너무 많은 조항을 다 못 지키고 지킨다 그래도 그거 자체가 사업정보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꿔서 중대재해처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적입니다. 결국은 효과성 문제,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년 내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강태준 교수님께서 실효성 분석의 3가지 측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뭐 고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법 실형이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개정이라든가 개편을 논의한다. 저는 법이 부정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정의 대표는 이 법이 이렇게 하겠다 취지를 이야기한 거고 다른 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런 거죠. 뭐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의지 자체가 다른 데 작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명백하다고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정치적 제도적 효과를 보고 하자고 따르게 가고 있느냐? 지금 중대재해처벌이 그렇습니까? 노동자들과 시민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른 이유로 경영계나 사업주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법 자체 실효성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경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여러 연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고라고 하지 아무리 주의나 관심을 기울여도 낙이 마련이다. 이런 사고들에 대한 정상사고 이론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나라의 재해 현상은 정말 천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법 자체의 실효성의 문제를 갖대로 드러놓고 난 다음에 이전의 법들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상 속에서 그것이 산안법이 가지고 못했던 몇 가지 특성을 가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포괄적 접근을 하고자 했던 중대재해처벌 통과됐으니까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된 거 아닙니까? 기존의 법리랑 다른 것이 도입되게 되면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사실은요. 가치나 의미에 통과됐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갔을 때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견된 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 자체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느냐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강태준 교수님 말씀하신 법 집행의 전 과정이 실효성과 위화력의 지표고 기소 또는 판결뿐만 아니라 수사와 내사를 포함한 전 과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워낙 무용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국의 기업사진법 이후에 통계랑 우리 1년 통계를 비교하신 바도 있는데 뭐 너무 워낙 우리 무용론을 이야기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 실효성 중에 실제로 건수로 나타나는 것, 판결 이전에 나타난 어떤 건수, 뭐 발생 건수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뭐 강태준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 자체의 실효성이라고 말하셨던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3가지 문제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3가지 중에 저는 법 자체의 실효성 문제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머지 현실에 이루어진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이라는 게 아니라 법 제정 과정 그리고 법 제정 자체가 갖고 온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사회운동을 펼쳐졌고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진전할 수 있었던 효과, 그러니까 건수가 나오기 전에 산안법이 형량도 높아지게 되고 관심도 높아졌다. 뭐 낙수 효과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 과정과
만들어진 재정 자체 효과다. 앞으로 효과들은 결국 법원 판결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까지 기존 법례 진전했으면 사례 적용될 때 문제들을 잘 봐야 되는데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법원 판결은 결국은 이 두종산업이나 삼표 산업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 뭐가 복잡합니까? 뭐가 뭐합니까? 아주 명백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과연 모호성이 있는 문제들 이야기할 바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사 과정부터 봐야 된다. 저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여러 가지 로드맵을 내고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내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포괄적 위반을 다 했냐는 문제들 자체도 위험성 평가 똑바로 했느냐 보는 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성 평가 제대로 됐느냐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눈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들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했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사 혹은 조사 과정들 자체를 브리핑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역량 갖추게 되면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수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결국 더 나가게 되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조사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열심히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업무 자체들 중에 일부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원래는 산재를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벌에만 너무 목매일 필요도 없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이면 이때까지 중대재해 조사 제대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하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 안 되더라도 좋다. 그렇다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말고 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냐. 기존의 법을 왜 못했느냐라는 부분들 자체를 과거에 그 짤막한 2페이지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해왔던 조사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걸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뭐냐. 그럼 기존의 법 체계와 행정 조직의 문제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도 이렇게 법만 자꾸 바꾸자고 하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포괄적으로 가겠다, 목표 지향적으로 가겠다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괜찮아?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지 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돼가지고 좀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 실효성을 갖는 것 자체가 법을 넘어서 가지고 산재 사고 사망된 노동자를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느냐라는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사실 재래형 재해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건수의 문제죠. 우리나라 800건, 700건 할 때 영국 1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정 정도의 절대수 감소하기 전까지는 선행지표가 아닌 후행지표라도 사고 사망자 수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공감하고요. 좀 조금 재밌자면은 사람들이 모호하다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너희들 문해력이 없는 걸 왜 모호하다고 비난을 하지? 텍스트는 읽으라고 있는 건데 안전이랑 보건이 어떻게 모호하죠? 안전은 위험이 없는 게 안전이고 보건은 건강을 안 상하는 게 보건인데 그게 모호하면은 영어도 라틴어도 아닌데 그걸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가 제일 그래서 책까지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교인문사연구실의 전지 연구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좀 빨리 아니 안 그러셔도 안 해도 돼요?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정부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온갖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악플에 시달리는데 중대시민재해는 무플에 시달려서 투명인간이 아니라 투명재해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고, 앞에서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기소 영권 이런 거가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중대 시민재해가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기후 위기나 등등등 산업의 뭐 고도화, 복잡화 등등과 함께 그러니까 재난의 빈도수가 올라가고 재난의 이 강도도 올라가는데 이런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거냐,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인식 가능하게 만들 거냐, 이거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권영구 변호사님이 이 산업재해보다 그러니까 중대시민재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빠져나간 시민재해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좀 재난에 대한 일상화 내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을 하면 저는 약간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 안 한다, 처벌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지만 경영계나 정부에서도 거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한계를 엄청 지적하면서 무용론을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 정반대에서 지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 중대재해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처벌할 것들은 처벌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처벌이라고 하는 단순한 취지가 과잉 해석돼서 이 중대재해법이 모든 산재사고와 시민재해를 감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마냥 과잉 규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동시에 이러한 의도된 과잉화는 중대재해법을 형해화하면서 오히려 무형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비판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할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나 산업재해 마찬가지로 이 논란의 이제는 핵심은 처벌이냐 아니면 예방이냐 혹은 자율이냐 규제냐에 대한 잘못된 위반법이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건데요. 가령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은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처벌과 예방을 종합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분법은 A와 B를 구분하고 거기에서 B를 특권적 위치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처벌보단 예방이 중요하고 규제보단 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을 통한 규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해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형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전보건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들은 반드시 이제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논리 위에 중대시민재해는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마치 그 뭐 찰스 페로의 정상사고 이론 등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거죠. 이런 정상사고 이론을 가져와서 마치 현대 사회의 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복잡성에 따른 시스템적인 어떠한 복잡성이 사고 발생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이제 왜곡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중대시민재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민재해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반시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다면 사실 이 처벌에서 분리된 예방이라든지 규제에서 분리된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도덕적인 선한 의지에 기대하는 굉장히 이제 고답적인 이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대사회의 시스템적 복잡성은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복잡성의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규제 측면에서도 이런 복잡성의 양상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논의를 도외시한 채 마치 이제 재난 불가피론을 현대적 판본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는 퇴행적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앞에서 중대산업재해에서 뭐 발생 건수가 220건인데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 이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도대체 중대 시민재해는 이런 거 언제 나오나요? 누가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하는 건가요? 근데 정확한 거는 둘 다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난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회재난 편에는 전체 28종의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 사고를 발생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통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올해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재난 중에서 중대 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재난은 몇 건이고, 거기에서 뭐 기소 유예든 검토 뭐 무하던 이런 건은 도대체 몇 건인지 이러한 통계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중대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노동자나 주변 동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재해 대상자인 거 알죠. 근데 중대 시민재해는 정작 자신들이 당한 재해가 시민재해인 건지 아니면 길 가다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건지를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100쪽에 보면 사실 이러한 이제는 억울한 죽음의 사연들이 인터넷에 잊을만 하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대 시민재해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그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피해자들이 이게 중대 시민재해인 것 같더니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수사권들을 적극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법의 미비는 한없이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중대 시민재해라고 간주하는 어떤 사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대로 이제 명명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중대 시민재해는 대형 창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바로잡고 법의 미비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 유형들이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법의 공백을 다 메꾸다 보면 사실 법이 완벽한 세상은 너무 숨막히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는 끔찍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대시민재가 더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법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피해자의 신고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수사 요청권 같은 걸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위험성 평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아까 이제 권영국 변호사가 중대 시민재해에 관련돼서 각 지자체나 이제 관공서 차원에서 교육하고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행안부 차원에서 이 재난의,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의 위험성 평가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하고 그것을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일부분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중대시민재해 관련돼서 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대처벌법으로 가기 위한 이전에 그 주변에 행정상의 미흡함이거나 아니면 예방조치상이거나 아니면 분류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처벌 조항을 법안에서 이제 삽입됐다가 빠져나갔는데, 이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입법보다 행정 권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정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향성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법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 건지 이 자리에서 논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이 행정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공무원 처벌 조항의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지 않고 그러면 공무원이 사기저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를 도덕적인 수준에서 환원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권한을 발휘할 거면 그만큼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한이 어떤 책임을 담보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무원 처벌 조항 삽입이 이야기됐었고, 이 부분들은 중대 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적어도 반드시 좀 도입돼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탱자 얘기가 나와서 그 대한민국이 원래 규라이제의 나라죠. 그래서 검사도 탱자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 죄송합니다. 예, 사실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한 벌써 한 15분, 20분 가까이 지나서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거의 프레스 오신 분들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프로 질문은 약하고 일단 이제 심포지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후에 남으셔서라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들 고생하셨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